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최악의 위기에 놓였던 속초 의료원이 체불 임금과 공사대금 문제를 해소하며 급한 불을 껐습니다. 강원도가 재정을 지원하고 전문 진료센터 등도 문을 열며 정상화의 숨통이 트인 건데요. 하지만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최악의 경영난을 겪던 속초의료원이 시설 확충과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준공된 전문진료센터 1층에 건강검진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각종 검사실을 갖추고 검진 동선을 고려한 공간 구성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채열실하고 영상의학과가 같은 공간에 있어서 편하다고 말씀하세요. 이동 동선이 짧아져서. 이제 저희처럼 원스톱으로 다 되는 병원이 많지는 않아요. 이에 앞서 지상 5층 135대 규모의 주차타워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전문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단계적으로 특화할 계획입니다. 별관 재활병동은 다음 달부터 센터 3층과 4층으로 이전합니다. 특히 영동 북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호스피스 병동도 들어섭니다. 전문진료센터 5층에 마련된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병동 내에는 9개 병상이 들어서며 올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급한 불이었던 경영위기는 일단 고비를 넘겼습니다. 최대 20억 원에 달했던 임금 체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금융자 지원으로 모두 해소됐습니다. 또 미지급된 공사대금도 장례식장 임대 보증금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가 추경 예산을 통해 지방의료원 5곳에 출연금 6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재정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의정 갈등 여파로 공공의료원 전문의들의 수도권 행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속초의료원은 응급실과 마취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 과목 전문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의사 확보, 이게 제 가장 큰 고민인데, 이거 쉽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속으로 있습니다. 각각의 의료기관들한테 맡겨서 의사를 구하라. 이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이 로컬에 있는 병원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요구 조건이 너무 많거든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공공의료를 책임졌던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에 따른 공익적 손실을 보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1980년 광부들과 주민들에게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자행됐던 사북항쟁이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기념일을 더는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국가의 공식 사과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기념식마저 연기된 가운데 피해자들은 또다시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1980년 4월 21일 정선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부들은 회사의 횡포와 어용노조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이날을 근현대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기억하며 매년 기념해왔지만 올해 행사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국가의 공식 사과 없는 기념식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입니다. 사북 사건은 정당한 노동운동에 나선 광부와 주민들을 국가 공권력이 탄압하며 벌어졌습니다. 이후 대규모 연행과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어졌지만 정부의 공식 사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시효 자체를 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로 인한 사고는 모두 취소하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국가폭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죠. 그런데 사북 사건은 기다리는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좀 그런 것이 외면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피해자들은 사북항쟁 기념일을 기점으로 국가가 사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시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이라는 광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문을 받고 그래 모진 삶을 살다가 일찍이 그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명예회복을 하고. 다만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동의한 국가사과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도 서명운동과 상영회를 통해 사과 이행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5.18이 있는 5월 민주화의 달이나 지방선거 직후인 6월 이내라도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46년이 지나서야 용기 내 외치는 사북의 늦은 메아리가 이번에는 국가의 응답으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국가폭력이 발생한 그 해 사북에 세워진 표지석입니다. 피해자들은 대통령의 사과로 새 역사가 쓰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는 정책 대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강원지사 후보가 일제히 정책 발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는 정책 자문기구인 강원특별정책자문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문단은 학계 인사와 분야별 현장 전문가 12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우 후보는 이르면 이달 말을 전후로 분야별 정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강원도를 변화시키려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강원도를 꿈꾸고 강원도를 설계하고 또 변화해 나가는 그 과정 전 과정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 후보는 도민 참여형 정책 수렴 플랫폼 운영에도 들어갔습니다. 선거 전까지 3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하고 선거 이후 우수 정책을 선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김진태 예비후보도 100인의 도민공약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후 선발된 시민들이 직접 분야별, 지역별 정책을 만들고 5월 중 도민 투표를 통해 최종 공약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도민들이 직접 그렇게 공들여서 정해 주신 거니까 저하고 이 공약단이 같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결정은 도민에게, 책임은 도지사가 지겠습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빠르게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놓으며 공약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1호 공약으로 배달 종사자 유류비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2호로 반값 육아용품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각 후보가 공약 발굴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후보별로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8개 시군 어디서나 차별 없는 교육 전성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는 2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번째 지역별 맞춤교육 공약으로 춘천 권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원교육의 전성시대를 강원도 18개 시군 모든 지역에서 차이 없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환경과 특성, 지역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 온이, 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 홍천 홍천중 분리 이전 및 석화초 갈마공리 신속 이전, 철원 청소년 어울림센터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신 후보는 또 화천 지역 한국인공지능고의 마이스터 고승격과 양구 지역 내 스터디 카페형 학습 공간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원주시장 선거가 4년 만에 다시 리턴 매치로 펼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후보는 반값 생활비와 첨단 도시를, 국민의힘 원광수 후보는 기업 유치 성과와 시정의 연속성을 앞세웠습니다. 경제와 민생 두 갈림길에서 원주 시민들의 선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36만 3,900명의 원주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강원 제1의 도시입니다. 지난 1995년부터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원주시가 오는 6월 3일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원광수 후보가 4년 만에 또다시 원주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먼저 서륙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후보는 반값 생활비와 첨단도시 원주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참사로 규정하며 일방적인 행정을 멈추고 시민 수기 과정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값 생활도시 원주로 만들겠습니다. 주거, 교육, 교통 모든 분야의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지출을 최소화시켜 드리겠다. 두 번째는 첨단 원주로 원주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 원광수 후보는 민선 8기 성과를 앞세우며 시정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4년간 38개 기업 유치 2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뤄냈다며 중단 없는 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선 8기 최근의 4년 동안 산업단지 확보하고 산업단지 건설하고 기업들 이 산업단지 빈자리 지금 계속 유치하면서 순차적으로 지금 그 직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2공공기관 유치, 군 유휴부지 활용, 인공지능 중심 산업 재편까지 원주는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경제냐 민생이냐 원주 시민들의 선택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한편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후보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 1억 아이 키움 성장 바우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자열 후보는 임신부터 고등학교까지 교통과 교육, 심리 상담까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용처가 제안했던 꿈이룸 바우처를 대신해 도서 구입과 체험, 학습 지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아기에는 쉼없는 돌봄과 만만치 않은 육아 비용이 학교에 들어가면 사교육비와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원주 공동체가 함께 키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흩어진 수당과 지원을 한눈에 보여주는 아이 키움 원스톱 안내 체계를 구축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21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춘천시의회 후보로는 윤민섭 현시의원을, 강원도의회 비례대표 후보에는 심원남 속초 고성 양양 공동지역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두 후보는 농민 기본소득 도입과 성평등 임금 공시제 등을 공약했습니다. 모르는 돈이 갑자기 입금된 뒤 내 계좌가 묶여버린다면 어떨까요? 주거래 은행 통장에서 돈을 넣지도 빼지도 못하는 상황. 최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문의 입금 이후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오히려 계좌 주인이 신고까지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사실상 대응 방법이 없어 2중, 3중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경북을 오가며 사업을 하던 A씨. 4월 초 사업용 거래 계좌를 못 쓰게 됐습니다. 지난 3월 31일 계좌에 1원이 입금된 것을 시작으로 다음 날에는 21만 원, 이어 1,000원이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A씨는 경찰에 문의했고 은행을 통해 확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A씨의 계좌는 지급 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입금한 사람이 A씨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은행에 제출해서 그걸 풀어라. 근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 진짜 말대로 기다린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그래가지고 약간 적금을 깨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A씨가 당한 건 이른바 통장 묶기. 목표로 삼은 계좌에 돈을 보낸 뒤 신고해 지급 정지 계좌로 만들고 돈을 보내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하는 신종 범죄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신뢰를 쌓은 뒤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아르바이트생이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계좌 주인은 아무 관련이 없어도 지급 정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묶기 등 사기가 의심돼 지급 정지가 된 건수도 늘었습니다. 2022년 6만 건 수준에서 2024년 7만 1,000건, 지난해에는 10만 건을 넘어서며 3년 사이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특히 가상계좌 등이 사용될 경우 추적이 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 수사를 하더라도 지급 정지와 해제는 은행의 권한인 만큼 은행의 지급 정지 해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 게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해제 도움을 받는 방법인데 그거조차 지금 불완전하다는 그런 허점 및 맹점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묶어버린다는 게 있으니까 피해 금액으로 신고된 부분에 한해서 또는 거기 1.5번의 2배 한도를 둬서 묶어야 이제 이런 피해가 적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방도 즉각적인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이긴 하지만 계좌가 묶이면서 생기는 피해가 큰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영동 북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양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가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5분쯤 양양군 서면 논화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군 등은 진화 헬기 6대와 장비 12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오전 9시 5분쯤 주불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뒷불 감시와 함께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로 전면 통제됐던 동해 하평해변 철길 건널목이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개방됩니다. 동해시는 최근 이철규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과 협의를 거쳐 건널목 운영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동해시는 해당 구간에 고정형 회전형 CCTV 4대와 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고 2인 1계조로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인근 폐철도 선로에 포토존을 조성해 관광객 안전사고 위험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저희가 건널목 폐쇄 이후에 이제 안전관리 방안에서 상당히 이제 그런 방안들을 이제 고민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이번 원칙은 이제 철도 안전이라는 그 원칙, 절대적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우리 시민의 이동권을 확보하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 동해시를 비롯해서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온 결과입니다. 하평해변 건널목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간에만 운영되며 야간에는 폐쇄됩니다. 해당 구간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 철길로 입소문을 타며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지난 2월 열차가 급정거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